한국 사람들이 중국한테 버려진 건 당연한 일이긴 해. 예상 못하고 간 사람들이 바보 아닌가. 다시 갈 곳 없는 것도 어쩔 수 없지. 중국의 대형 제조회사에서 한국인을 제외한 사람들이 수군대고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버려졌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요나스라고 합니다.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요. 전자공학이랑 전기공학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기를 다루면 전기과예요. 220V, 110V 같이 직접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기를 다루는 건 전기과가 하는 거고요. 전자과는 핸드폰이나 전자기기 안에 들어가는 소자를 다룬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물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냥 일반인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저는 그 중에서도 디스플레이 전공이었어요. 원래 디스플레이를 전공하자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취업을 바로 하다 보니까 TV 디스플레이를 전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10년쯤 일하다가 2018년에 중국이 정말로 고액의 연봉을 제시했어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받기 힘든 연봉이었죠. 저는 그 당시에 고민을 하다가 중국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중국의 한 디스플레이 회사로 이직하여 LCD 기판 설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당시 중국 디스플레이 회사들은 저와 같은 엔지니어에게 독일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액의 연봉과 현지 주택, 자동차를 제공하면서 공격적으로 인재를 흡수하고 있었죠. 당시로서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죠. 그 과정에서 중국 1위 BOE에 매각된 하이디스와 중국 2위 CSOT에 매각된 삼성 디스플레이 수저우 공장의 직원들 상당수가 현지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하거나 흡수되었습니다. 저는 수저우 공장에 흡수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높은 급여와 좋은 복리 후생에 기대가 컸습니다. 회사에서는 시내의 멋진 고층 아파트에 저를 배치하고 새 아우디 A6를 리스해 주었습니다. 정말 출세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저는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을 사용하여 최첨단 LCD 드라이버 보드를 설계하는 팀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 자체도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중국 생활의 현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기 오염은 유럽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연일 잿빛 하늘과 목과 눈을 따갑게 하는 뿌연 연무가 계속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진짜 적응을 못해서 죽고 싶었어요. 일단 유럽 공기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하늘이 시커먼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에 이게 미세먼지라고 생각을 못했고요. 왜 비는 안 오는데 하늘이 이렇게 흐리기만 할까 생각했어요. 다 미세먼지라는 걸 알고는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요. 코로나 전부터 저는 마스크에 익숙해졌어요. 음식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중국 음식은 기름지고 느끼한 데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재료로 가득했어요. 믿을 만한 음식이 없어서 길거리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나 먹었어요. 그리고 언어 장벽은 이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회사에서 언어 수업을 제공했지만 중국어를 익히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회사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고립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거나 택시를 타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들도 메뉴판을 가리키거나 기사에게 한자로 적힌 주소를 보여줘야 하는 답답한 시련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몹시 외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날에 숨을 쉬거나 하늘을 볼 수 없는 거대하고 혼잡한 도시에서 혼자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외국인을 쳐다보지 않는 유일한 실내 공공장소인 쇼핑몰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쇼핑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2년 차쯤부터는 그냥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하지만 향수병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5년을 일하다가 잘렸어요. 업계에서는 LCD 생산 기술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이미 시장을 장악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기술자들을 내보내고 본격적으로 중국 대만 출신 직원으로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 그나마 저는 사정이 나은 편이었고요. 한국 기술자들은 진짜 쫓겨나듯이 나갔어요. 사실 저는 거의 말단 사원 정도였는데 핵심 인재들은 다 한국에서 왔었거든요.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 엔지니어에게 퇴직금조차 주지 않았어요. 저는 독일에서 이직할 때 거의 한국 직원들의 허드렛 일을 하러 온 거였는데 저 사람들은 한국 기술들을 진짜로 가지고 온 거였거든요. 심지어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이직 당시 3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했으나 중국으로 옮긴 지 1년도 되지 않아 해고된 사례까지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BOE나 CSOT의 일부 공장에서는 아예 회의가 한국어로 진행됐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중국이 이제는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었다 이거죠. 과거 LCD 공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스카우트했던 인력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자 토사구팽한 거죠.
중국은 LCD를 넘어 국내 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보유한 OLED 분야에서는 빠른 속도로 한국을 추격하고 있어 인재 기술 유출로 또 다시 시장을 내주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말단 사원이었고 핵심 인재는 아니어서 다시 다른 나라로 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임원들은 다른 나라로 다시 돌아가기도 힘들대요. 거의 기술 유출자들로 배신자들로 낙인 찍혔거든요.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한국은 2004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왔는데요. 하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아직 대학도 안 간 상태긴 했지만요.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 결국 2021년 한국은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줬다. 17년 동안 이어진 한국 디스플레이 시대의 종말이었어요. 중국이 LCD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낮아진 기술 장벽인데요.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LCD 시장에 뛰어든 시점은 1990년대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LCD는 고급 기술이었어요. 진입장벽이 높았다는 의미다. 대표 사례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1991년 계열사 삼성 SD 사업을 이관해 LCD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당시 기술력도 없고 LCD 기술력을 이해하는 인재도 많지 않았다. 결국 삼성전자는 선도 업체의 도움을 요청한 건데요. 당시 LCD 시장은 일본 업체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이들에게 기술 이전을 문의했죠. 하지만 일본 정부가 문제였어요. 사실상 무조건 반대를 외쳤어요.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LCD 시장 진출 이후 수년간 낮은 수율과 높은 원가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꾸준히 투자를 이어갔고 결국 결과를 냈습니다. 1995년 12.1인치 패널을 도시바에 공급하는 성과도 냈고요. 이를 기점으로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사업은 빠르게 확장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 중국 기업들의 LCD 시장 진출은 상대적으로 손쉬웠다. 중국은 2000년대부터 LCD 시장에 관심을 보인 후발주자다. 그럼에도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과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혔다. 기술 먹튀를 했거든요. 중국 대표 디스플레이 기업 BOE의 하이디스 인수 후 청산이 대표 사례다. BOE는 2002년 11월 현대전자, 현 SK하이닉스에서 분사한 LCD 부문 자회사 하이디스를 인수해 LCD 시장에 진출했어요. 그러나 2006년 9월 BOE는 돌연 하이디스를 부도 처리하고 중국으로 철수했습니다.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는 BOE의 기술 먹튀를 의심했습니다. 하이디스 LCD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기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한 거죠. 진입장벽이 낮다 해도 후발주자가 급속도로 시장 점유율 1위로 치고 올라온 건 이례적 현상인데요.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의 공격적 정책 지원이 현재의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을 만들었다고 강조한다.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LCD 사업을 지원한 건 2009년이다. 당시 중국 정부는 전자정보 산업조정진흥 계획을 실시했습니다. 2012년 이후 중국이 내놓은 굵직한 LCD 디스플레이 관련 정책만 6개다. 저도 이 굵직한 사업 때문에 중국으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갈 수 있었던 거죠. 정책 대부분은 연구개발 R&D, 생산 라인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공장 설립 시 필요한 자금의 약 절반을 정부 지원금으로 해결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부 차원 디스플레이 산업 지원이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지난해까지도 주요 제조업 지원 정책에서 디스플레이는 제외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반도체, 배터리는 포함돼도 디스플레이는 빠지는 시기였어요. 중국 기업이 제공하는 연봉과 복리 후생이 너무 좋아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저 역시 중국 기업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인적 자본 유출은 한국의 기술 산업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전통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전략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중국은 현재 최고 수준의 자국 엔지니어링 인재를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핵심 연구원과 관리자를 밀렵하여 한국의 기술 대기업을 추월하려는 국가적 계획을 비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70에서 80년대 일본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한국인들이 장기적인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미끼를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한국인들은 중국으로 이주한 이유가 돈을 빨리 벌기 위해서이며 결국 한국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배신자를 누가 다시 한국에서 써주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한국인 주재원들에게 중국은 영구적으로 갇혀버리는 블랙홀이 되어버립니다. 상황이 빨리 바뀌지 않는다면 제가 우려하는 암울한 미래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아시아의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주요 국가로 부상하면 다시는 선두를 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번영과 경쟁력을 위해 저와 같은 외국인들이 장기적인 국익보다 눈앞에 위안화를 쫓는 것을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 유출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어쨌든 제가 한국에 대해 왜 이렇게까지 말하냐면요. 저는 진짜 빠르게 이직에 성공했거든요. 유럽에 있는 기업으로 갈까? 한국으로 갈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OECD 시장의 경우는 한국이 훨씬 더 우세해서 한국으로 이직을 성공했어요. 한국의 삶은 정말 행복했어요. 유럽보다야 공기가 깨끗했던 건 아니지만 삶의 질이 정말 높았어요. 아이들도 정말 행복해했어요. 일단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친절하니까 애들이 한국어를 먼저 배우고 싶어 했어요. 친해지고 싶었던 친구들이 많았던 덕이죠. 특히 제 아이들은 이사 오기 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했어요. 그 주된 이유는 영어를 잘하는 젊은이들이 많았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아이들은 반 친구들과 이웃들이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국어 문장을 금방 익혔습니다. 한국 대중문화가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저희 아이들이 다시 유럽으로 가더라도 한국어를 배워놓는 것은 이득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정말 좋았던 점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었어요. 일단 교육열이 무척이나 높았어요. 자동적으로 아이들도 학습 습관을 들일 수 있었죠. 한국 아이들은 장시간의 수업과 저녁 학원이 일상화되어 있는 등 어릴 때부터 학업 성취를 강조하는 환경에서 자랍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공부하는 습관과 규율을 익히게 되고 이는 평생 지속됩니다. 이러한 한국의 교육열을 제 아이들과 함께 직접 목격하고 나니 선진국이라는 한국의 명성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수한 교육 문화는 한국 사회 모든 계층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제 아이들은 수업 시간이 좀 더 유연한 국제학교에 다녔지만 대부분의 한국 친구들은 여전히 일주일에 여러 번 방과 후 수학과 영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서양의 커리큘럼에 비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6살짜리 아이들이 알파벳을 배운 지 불과 몇 년 만에 구구단을 외우고 두꺼운 소설을 영어로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 자식을 자유롭게 키우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제 자식이 공부하는 게 좋은 걸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는 부모인가 봐요.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좋았던 점 중 하나는 집과 건물 안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실내에서 신발을 계속 신는 것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신발을 벗고 사는 생활과 그 생활이 주는 깨끗하고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는 것이 당연시됩니다. 현관 입구에는 실내화를 갈아 신을 수 있는 특수 신발 수납 가구가 늘어서 있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오갈 때마다 허리를 굽혀 운동화 끈을 묶고 벗어야 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실외의 먼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 얼마나 청결하게 유지되는지 알게 되자 금세 추가 수고를 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 습관을 들이고 나니 며칠 동안 야외용 신발을 신지 않고도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바닥이 너무 깨끗하게 유지되어 요리하는 동안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게 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집에서처럼 잔해물을 치우느라 허둥대지 않아도 됩니다. 서양 가정집에서 나는 미묘하지만 만연한 발냄새도 사라졌습니다. 신발을 문 앞에 벗어둔 덕분에 한국의 실내 공기는 항상 상쾌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추운 계절이 다가오면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즐거움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의 현대식 아파트와 오피스 건물에는 대부분 온돌이라는 바닥 복사 난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맨발이나 양말만 신고 따스한 돌과 나무 바닥을 밟는다는 것은 마치 온열 매트리스 위를 걷는 것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급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겨울 첫눈이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방의 온돌 바닥에서 발을 녹이며 커피를 마시던 아침의 행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독일 출신인 저는 항상 저와 제 문화가 매우 실용적이고 효율을 중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살면서 시간을 중시하고 빠르고 논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는 독일인이 한국인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에 널리 퍼져 있는 빨리빨리 정신이 제 내면의 감성과 딱 맞아떨어졌죠. 고국보다 조직과 신속성, 전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땅을 찾은 셈이었죠. 한국인의 태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과 타인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는 거의 보편적인 강박관념이었습니다. 테이크아웃을 주문하거나 물건을 반품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상적인 거래에서도 무엇보다도 빠른 서비스가 강조되었습니다. 서버는 거의 예측 가능한 타이밍에 맞춰 음식을 문 앞까지 배달했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소란스럽거나 무의미한 잡담 없이 신속하게 선택한 상품을 포장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GPS 안내 없이도 가장 빠른 경로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독일인들은 조직, 시간 관리, 효율성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국가적 명성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빨리빨리를 중시하는 한국의 문화에 빠져들고 나면 우리 국민은 그에 비해 아직 다듬어야 할 군살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한국의 과로사로 악명 높은 노동력과 상시 대기하는 사무실 문화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을 중시하는 부지런한 독일인으로서 우리 독일인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려는 한국인의 열정을 목격하는 것은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존경과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독일인에게 속도의 가치에 대한 실용적인 교훈을 가르쳐준 한국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중국과 같이 갑자기 잘리는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최대한 오래 지속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한국으로 오라고. 너 진짜 많이 변했구나. 너가 한국에 가 있을 줄이야. 한국은 우리 중국을 따라하고 표절만 한다니까. 진짜 쪽팔린다 쪽팔려. 여기 중국인 여성이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중국인 여성이 한국으로 놀러 오라고 하자 다른 친구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중국인 화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인 화입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이 이 소식을 전하셨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아 울부짖었습니다. 한국이라니? 저희가 항상 중국의 문화와 기술을 모방한다고 놀려댔던 그 작은 나라가 아니던가요? 강대국 중국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국가? 어머니가 서울에서 아버지의 직업과 새로운 기회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빙글빙글 돌았어요. 저희는 중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 출신의 자랑스러운 가족이었습니다. 저희는 고급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저는 외교관이나 억만장자 자녀들이 다니는 국제학교에 다녔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으로 간다고요? 한국 경제는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단다.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곳으로 사업장을 옮기고 있어. 나는 한국 기술 회사에서 아주 좋은 IT 관리직 제안을 받았어. 저는 그 순간 식욕을 잃고 그릇을 옆으로 밀쳐냈습니다. 기술직이라고요? 부모님은 컴퓨터나 그 업계에 대해 전혀 모르셨어요. 저희는 기업 경영자이자 투자자였지 컴퓨터회를 잘 다루는 편이 아니었죠. 이사를 준비하는 몇 주 동안 저는 30층짜리 고급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벽면이 온통 거울로 된 넓은 방과 온돌 바닥이 있는 개인 욕실이 벌써부터 그리워지는 것 같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셨던 친절하고 연로하신 가정부 우부인도 그리울 거예요. 그녀는 항상 제가 디저트를 남기고 잠자리에 들 때면 전래동화를 들려주곤 했죠. 그녀의 아들 라오우는 운전기사였고 반짝이는 검은색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고 도시를 돌아다니며 저를 태워주었죠. 제가 그 멋진 차를 타고 학교와 쇼핑몰에 나타나면 모든 사람의 관심과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누가 저를 태워주고 돌봐줄까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을까? 서민들로 가득 찬 대중교통에 의존해야 한다면?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호화로운 국제학교에서 작별을 고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절친한 친구들인 웨이, 링, 카이를 더욱 꽉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제 곁을 지켜온 친구들이었죠. 저희는 언젠가 함께 미국 명문대에 진학해 사업가나 연예인이 되는 꿈을 꾸곤 했어요. 이제는 누구와 수다를 떨고 쇼핑을 하고 비밀을 공유하겠어요? 부모님이 언젠가 결혼하길 바라셨던 호주 외교관의 귀여운 아들 제이슨과도 작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수업이 끝나면 복도에서 수줍게 장난을 치곤 했죠. 다시는 제이슨을 보지 못하면 어쩌지? 너무나도 슬퍼졌어요. 한국으로 떠나는 전날 밤, 저는 창밖으로 네온사인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저희는 높이 솟은 오피스타워와 고급 호텔, 고급 쇼핑몰로 둘러싸인 상업지구의 한복판에 있었죠. 그에 비하면 서울은 낙후된 콘크리트 정글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들은 결국 저희의 위대한 중국 문화와 기술을 모방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모방범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중국의 진짜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채 뒤척이며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한국,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취업에 대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저희 가족은 그곳에서 망신을 당할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하늘도 저희의 끔찍한 운명에 대해 울고 있는 듯 우울한 비가 내렸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저희의 모든 고급 가구와 소지품을 문 밖으로 내보내는 동안 저는 방에 남아 마지막으로 실크처럼 부드러운 저의 분홍색 침대볼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다시 이런 호화로운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서울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저분한 콘크리트 공항 대신 깨끗하고 반짝이는 첨단 시설의 인천공항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반짝이는 바닥, 현대식 건축물, 애니메이션 디지털 광고 등의 모습은 두바이나 싱가포르의 공항을 떠올리게 했어요. 에어로 트레인을 타고 세관으로 향하는 동안 저도 모르게 창밖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은 끝없이 펼쳐진 타워와 네온사인으로 장식된 아파트 단지가 한도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성장하는 도시의 상징인 높은 건설 크레인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시골의 오지와는 전혀 달랐죠. 저희는 부모님이 아늑하다고 말씀하시는 침실 2개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특히 남동생과 방을 같이 써서 비좁게 느껴졌죠. 저희 건물은 수십 개의 똑같은 콘크리트 건물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제가 익숙했던 탁 트인 전망과 30층의 웅장함은 사라져버렸어요. 항상 낙관주의자였던 아버지는 그래도 빠른 와이파이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학교에서의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업이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이죠. 중국에서의 친구들처럼 화장을 하거나 예쁜 옷을 입은 여학생은 없었어요. 그리고 학교는 제가 익숙했던 화려하고 현대적인 캠퍼스 대신 음산한 회색 벽으로 둘러싸인 90년대의 모습 그대로였죠. 처음 며칠은 박스형 건물 사이를 헤매며 길을 잃기도 했어요. 점심시간에는 주변 사람들이 빠른 한국어로 활기차게 수다를 떠는 동안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절친한 친구들이 그리웠습니다. 음식도 한국의 맛있는 국수와 만두 대신 매운 김치와 어묵이 나와서 이상했어요. 그렇게 점심을 고르고 있는데 두 명의 여학생이 주저하며 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키가 큰 여자아이가 서툰 중국어로 천천히 말하며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며 친절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첫 주를 보내고 불평하며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은 그저 미소만 지으셨어요. 시간을 좀 주렴, 후아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모든 새로운 것들은 처음에는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는단다. 하지만 열린 생각과 열린 마음을 가진다면 큰 도움이 될 거야.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이 낯선 나라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날 밤 비좁은 2층 침대에 지쳐 쓰러지면서 저는 또 다시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희 가족은 한국 생활에 서서히 적응해 나갔어요. 아빠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느라 대부분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동료들이 친절하고 배우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임원 경력은 아니었지만 고객과 소통하는 것이 행복해 보이셨죠. 더 이상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쇼핑백을 든 아줌마, 직장인들과 함께 버스와 지하철 안이 꽉 차는 것이 싫었어요. 하지만 서울을 돌아다닐수록 고향에 비해 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현대적이고 효율적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 넓은 도시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죠. 가을이 되자 저는 유행하는 한국 옷 같은 작은 사치품을 살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어요. 새로 사귄 친구 은정과 현심은 동네 학원에서 과외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과외에 대한 집착이 강했어요. 그들에게 기초 중국어도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원장님께 이력서를 건네고 제 중국어 실력을 보여드렸어요. 놀랍게도 원장님은 깊은 인상을 받으셨는지 그 자리에서 저에게 과외 선생님 자리를 제안하셨어요. 평일 밤에 열성적인 한국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이곳에서 중국어, 특히 제가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베이징 사투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사 온 후 처음으로 자신감이 생겼어요. 추석 연휴에는 동료의 가족 잔치에 초대받았어요. 처음에는 휴가를 포기해야 한다고 투덜거렸지만 따뜻한 어르신 댁에는 불고기, 잡채 등의 전통 음식은 물론 이제는 익숙해진 김치의 향긋한 냄새까지 풍기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어르신께서 직접 담그신 막걸리를 마시며 가난한 중국 유학생으로 처음 왔던 60에서 70년대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고향에 비해 번화한 한국의 번영에 놀라워하셨죠. 가만히 듣고 있자니 저희의 역사가 그렇게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빌딩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중국의 도심을 바라보던 그 모습에 서울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혼자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더 나쁘진 않았어요. 제게는 친구들이 있고 자부심을 느끼는 직업이 있으며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 낯선 곳이 서서히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1년 넘게 살다 보니 드디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었어요. 언어와 문화에 큰 진전이 있었지만 첫날 교문을 들어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학교 분위기가 얼마나 개방적이고 편안한지 깜짝 놀랐어요. 학생들은 강의실에 갇혀있지 않고 수업 중간중간 잔디가 깔린 쿼드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그린 창의적인 벽화가 벽면을 가득 채웠어요. 또 아이들은 수업 중에 교사와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을 했죠. 중국에서는 이런 독립성이 결코 실현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현대 아시아사 수업에서 외국 인터넷 사이트와 미디어에 대한 중국의 필터링과 검열에 대해 어색하게 발표했습니다. 저는 일반 시민으로서 중국 정부가 만리방 화벽 내에 있는 사이트에 게시하도록 승인한 보고서와 콘텐츠만 접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선생님과 반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최근 중국 주요 국영 미디어 포털에 나와 있는 한국 관련 헤드라인을 보여드렸는데 대부분 한국인을 문화, 도덕과 기술 모방범으로 몰아가는 공격적인 기사였습니다. 기자들은 중국의 독창성을 칭찬하고 있었죠.
이후 제 발표에 대해 토론하면서 학생들은 한국 인터넷이 훨씬 더 개방적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원하는 외국 신문은 무엇이든 읽을 수 있었고, 대부분의 한국인은 제 생각에 비해 중국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한 여학생은 중국 국영 언론 보도가 완전히 차단되어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사이트를 보여주기도 했죠. 저는 중국에서 제가 접한 정보들이 얼마나 통제되어 있었는지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한국에 대한 왜곡되고 비판적인 시각을 배워왔어요. 중국의 만리장성 뒤에는 또 무엇이 숨겨져 있거나 왜곡되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또 어떤 진실이 가려져 있을까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평소 즐겨보던 중국 드라마 대신 처음으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했어요. 그 웃음과 과장된 슬랩스틱은 어렸을 때 좋아했지만 중국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프로그램들을 떠올리게 했죠. 중국 엔터테인먼트에도 검열이 너무 깊숙이 스며든 걸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상반된 현실을 이해해보려 노력하며 머릿속이 새삼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항상 한국을 비판해왔지만 사실 한국의 자유는 오히려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처음으로 gat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고 한국을 오라고? 어느 날 밤 중국 친구들이 화상 채팅을 통해 외쳤습니다. 저는 오랜 친구들인 웨이, 링, 카이에게 연락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이야기하며 서울을 직접 함께 경험해보자고 이야기했어요. 서울은 정말 멋진 곳이야. 저는 열정이 가득 찬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곳의 기술은 우리의 살던 도시를 기본으로 보이게 하고 동네는 전체가 미용실과 쇼핑으로 가득 차 있어. 전 친구들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친구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친구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중국의 성공을 모방하려는 후진국이었기 때문이죠. 김치 농부와 강남 스타일 댄서들의 후진국이었어요. 대부분의 한국인은 중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링은 수년 동안 들어왔던 문구를 반복했어요. 심지어 중국 언론에서 한국이 우리를 비판한다고 했잖아. 아니야, 그건 다 과장된 거야. 저는 이 사회가 만리장성 너머의 검열과 통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얼마나 개방적이고 현대적인지 설명했어요.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시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 보였죠. 난 잘 모르겠어. 카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냥 거긴 너무 낯설어. 이곳이랑은 완전히 다르잖아. 내 말 믿어. 중국이 하는 말을 다 믿으면 안 돼. 저는 애원했어요. 티켓을 사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야. 한 달 동안의 부드러운 설득 끝에 친구들은 쇼핑에 대한 기대와 서울에 대한 저의 설득에 이끌려 마침내 마음을 돌렸어요. 정말 기뻤죠. 한국에 대한 제 마음을 바뀌게 해준 모든 것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으로 친구들을 마중 나갔을 때 친구들의 표정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번쩍이는 인프라와 북적이는 상점은 그들이 생각했던 농촌의 가난을 대신했죠. 명동의 번화한 지하상가에서 맛있는 떡볶이를 먹으며 그들의 눈은 경멸이 아닌 경외감으로 빛났어요. 며칠 동안 저는 친구들에게 저희 한국 친구들과 서울 곳곳의 명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폐쇄적인 양면성 대신 특유의 따뜻함으로 중국인 손님을 맞이해 주었죠. 중국 친구들은 한국의 번화한 모습과 국제적인 에너지가 중국의 인류 도시와 매우 흡사하다며 감탄했어요. 또 한국의 독특한 매력과 맛도 서서히 저희를 사로잡았죠. 삼성과 같은 최첨단 기업 본사를 둘러보면서 웨이는 저에게 중국 음악과 TV 프로그램 중 일부는 사실 한국에서 먼저 시작되었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기술에 관심이 많은 카이도 중국을 뛰어넘는 효율적인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에 감탄했죠. 허거 송별 만찬의 마지막 밤, 친구들은 이미 올해 말 재방문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의 마음은 연꽃처럼 새롭게 열렸답니다. 저는 그들에게 미디어의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 이 매혹적인 나라의 진짜 문화와 정신을 보여줬다는 생각에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한때 주저하던 부모님이 이제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보상을 주는 나라야. 아버지는 스타트업 펀딩에 관한 신문 헤드라인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는 국영기업이 지배하는 고국에 비해 많은 기회가 있어. 라고 말이죠. 어머니도 작은 가게의 성공 이후 부티크 매장 확장을 고려하며 한국 생활을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이 문화권에서는 고객 서비스와 품질이 가장 중요해. 중국처럼 사적인 인맥이나 부정부패가 존재하지 않아. 저 역시 제가 선택한 도시 서울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눈부신 높은 건물들은 검열과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한국의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저는 이곳의 명문 SKY 대학에 진학하고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아파트를 얻고 한국 산업과 기술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커리어를 쌓는 꿈을 꾸었어요. 중국에 있을 때 제 뒤에는 공해와 경쟁, 그리고 제 연설을 지켜보는 것 말고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중국의 익숙한 안락함은 활기를 불어넣어준 한국의 자유와 혁신에 비하면 숨막히는 듯했습니다. 대학 지원 시 저는 경영,
마케팅, IT 분야의 최고 프로그램을 갖춘 한국 학교에 집중했어요. 언젠가 커리어에서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하고 싶었죠. 하지만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과는 달리 고향에 있는 친구와 친척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왜 중국 유산을 버리고 한국에 남으려고 하니? 어르신들은 의아해하며 물으셨어요. 한국은 글로벌 위상이 높아진 중국과 절대 경쟁을 할 수가 없어.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진부한 비유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한국인은 우리의 문화를 모방할 뿐이야. 중국의 혁신은 우월해. 그 무지는 저희 과거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어요. 지난 설 연휴에 서울에서 중국 친척들을 초대해 제가 왜 이 한국을 사랑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했어요. 화려한 한복을 선물하고 북적이는 시장과 고즈넉한 궁궐, 높이 솟은 기업들을 둘러보게 했죠. 처음에 그들은 짝퉁 기술과 유적지의 고풍스러움에 대해 비웃었어요. 하지만 고대 유산과 미래형 혁신이 어우러진 활기찬 번영을 목격하면서 그들의 생각은 나날이 약해졌죠. 출국 날, 친척들은 검열 장벽이 없는 한국 화장품과 전자제품들을 담은 가방을 들고 떠났어요. 삼촌은 서울이 마오쩌둥의 메아리로 정체된 베이징보다 더 미래지향적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자 구름 사이로 끝없이 펼쳐진 한국의 빌딩 숲이 보였어요. 이 땅은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고 거짓을 이기는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정신을 열어주었어요. 이제 저는 현실보다 인식으로 더 많이 분리된 한국과 중국 문화 사이의 다리로서 이곳에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더 이상 모방이 아닌 서로의 빛을 세상에 밝게 비추는 동등한 존재로서 함께 존재하기 위해 말이죠. 대한민국 서울. 한 프랑스인 와인 사업가가 한국의 어느 양조장에 들어가자마자 헛구역질을 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는데요. 이 냄새는 뭐야? 와인에 비하면 진짜 이건 이 양조장에 있는 특이한 냄새 때문이라는데요. 어떤 술을 제조하는 양조장이었길래 이 외국인이 기겁을 한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프랑스인 클레어 씨의 사연입니다. 제 이름은 클레어이고 프랑스 시골에서 온 와인 메이커입니다. 제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저는 발효에 대한 열정과 발효가 만들어내는 풍미에 대한 경이로움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죠.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땅에 마신 테로아가 빛을 발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어요. 포도가 자란 토양과 기후를 반영하는 오크, 시트러스, 흙의 미묘한 향을 느낄 수 있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를 따라 작은 가족 포도밭을 돌아다니며 통통한 작은 포도가 매일 밤 식탁을 장식하는 세련된 와인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해하며 질문하곤 했어요. 아버지는 인내심 있고 지혜롭게 모두 설명해 주시며 저에게 와인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심어주었지요. 저는 와인 양조 과학인 양조학에 전념했어요. 저는 이 작은 포도가 변화하는 화학 반응과 섬세한 과정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와인에는 예술과 과학이 공존하고 있어요. 저만의 기술을 연마하는 데 보낸 몇 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보람찬 시간이었지요. 제 상표로 첫 빈티지 와인, 클레어스 쿠베라고 이름 붙인 산뜻한 꽃향기의 샤르도네를 출시하던 날, 저는 제 소명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고향에서 떠오르는 와인 생산자로서 호평을 받았죠. 소량 생산한 소비뇽 블랑과 메를로는 현지 레스토랑과 와인 애호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쪽으로 급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와인 문화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가장 먼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는 중국이 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새로운 개척지라고 생각했어요. 마오타이와 우량에 같은 중국 와인과 주류에 대한 고대 전설은 제가 어떤 현지 기술을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해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짐을 챙기다 보니 어느새 저는 프랑스에서 중국으로의 긴 여정을 알리는 끝없는 대초원과 산맥을 가로지르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어요. 베이징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공항을 가득 메운 수많은 인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파와 어수선함이 제 감각을 압도했죠. 외국어 교양곡에 맞춰 머리 위로 울려 퍼지는 안내 방송의 불협화음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약간은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심호흡을 하며 긴장을 풀고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되새겼어요. 이곳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세계였기 때문에 겁먹을 시간이 없었죠. 저는 베이징에 도착한 첫 줄을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밤늦게까지 활기찬 쇼핑 거리 사이로 미로처럼 얽혀있는 후통이라는 국제적인 동네에서 적응하는 데 보냈어요. 세련된 디자이너 부티크부터 트렌디한 커피숍, 심지어 부유층을 위한 와인바까지 중국의 급속한 현대화의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저는 중국 어학원의 중국어 단기 코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어의 미묘한 뉘앙스가 저를 좌절시키기도 했지만 제가 배우고 싶은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해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견뎌냈어요. 도심 근처의 평범한 아파트에 정착한 후 저는 중국 와인 업계에 진출하기 위해 인맥을 쌓기 시작했어요.
한 업계 모임에서 산둥성에 있는 중국 최대 와이너리 중 한 곳의 임원인 첸 씨와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저를 데려가서 중국 포도 재배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거의 사정하듯이 부탁했죠. 제 열정에 반한 그는 자신의 시설과 포도밭을 둘러보는데 동행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드디어 진정한 교육이 시작되었죠. 그의 와이너리는 에이커에 달하는 포도밭과 하루에 수천 병의 와인을 생산하는 거대한 생산 공장 등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어지러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포도에 꼭지를 떼고, 으깨고, 압착하는 기계를 작동하는 조립 라인을 따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작은 건물만한 크기의 스테인리스 스틸 발효 탱크에는 몇 달 동안 대도시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와인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엄청난 산업적 힘에 감탄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예술성은 어디로 갔을까요? 공예에 대한 존중은? 첸 씨에게는 와인은 그저 거대한 규모의 상업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전통 양조 기술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손사래를 치며 제 질문을 일축했어요. 서양의 방식이 더 발전되고 효율적이죠. 이라고 그는 주장했죠. 대량 생산과 유통이 그들의 목표였고 세련미와 때로하는 뒷전이었어요. 매번 양이 질보다 우선시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제가 중국에 와서 찾고자 했던 문화와 장인 정신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죠.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비슷한 비인격적인 산업 환경을 가진 다른 와이너리를 둘러보게 되었어요. 와인 양조는 과학으로만 취급되었고 효율성과 양을 추구하느라 예술이나 전통에 대한 감각은 사라진 듯했죠. 방문할 때마다 저는 더욱 허탈하고 낙담했어요. 제 기술과 입맛이 이 시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그러던 중 돌발적으로 저는 제가 집중적으로 방문했던 유명 와인 산지에서 벗어나 산둥성의 옌타이라는 시골 마을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곳에서 수수와 다른 지역 곡물로 바이주라는 강력한 술을 생산한다고 들었기 때문이죠. 흥미를 느낀 저는 토착 발효 음료를 연구하면 제가 놓치고 있던 문화적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옌타이에서 저를 맞이한 모습은 한 명의 증류주 장인이 바이주 제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하는 소박한 작업장이었어요. 굴이 알렘빅에서 증류하기 전에 오래된 항아리에서 발효되는 동안 달콤한 수수 덩어리가 매혹적인 향기로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마지막 증류주를 한 모금 마셨을 때 제 미각은 대담하고 복합적인 풍미로 활기를 되찾았고 이는 제가 시음했던 음울한 대량 생산 와인과는 대조적임을 느꼈어요. 수세대에 걸쳐 전수된 기술로 독특한 와인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죠. 저는 몇 주 동안 양조자 옆에서 함께 공부하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지식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국 주류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제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느낌이었죠. 바이주 역사에서 위안을 찾는 것조차 일시적인 순간에 불과해 보였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러다 베이징에서 열린 외교관 오찬에 참석했을 때 우연히 저는 한국 대사의 옆자리에 앉았는데 그는 한국의 토속주와 맥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는 한국 문화에 깊은 뿌리를 둔 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소주, 막걸리, 동동주 등 다양한 맛과 지역적 특색을 지닌 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제가 찾고 싶었던 공예의 전통과도 같았죠. 그 순간 제가 나아갈 길이 명확해졌습니다. 중국이 제 탐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잘 알려지지 않은 아시아의 이 구석구석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한국으로 발길을 돌려 한국 전통주 제조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했어요. 다시금 확신을 얻은 저는 의심이 제 결정을 흐리기 전에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미지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기회 또한 함께 기다리고 있었죠. 새로운 희망으로 무장한 저는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한 문화의 음료, 식감, 맛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신선한 기회였죠. 한국은 저희 다음 위대한 모험이 될 거예요. 서울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긴장된 설렘의 물결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떠난 여행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는 제가 새로운 맛과 기술에 몰입할 수 있는 깨끗한 백지 상태라는 기분 좋은 부분도 있었어요. 분주한 공항을 돌아다니며 중국의 혼잡한 혼돈에 비해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느껴지는 것에 감탄했어요. 사람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줄을 섰고 표지판은 한국어와 영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으며 도심의 호텔로 가는 교통편을 신속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1시간 정도의 드라이브는 저 멀리 안개가 자욱한 산들이 흩어져 있는 광활한 도시 풍경을 창밖으로 바라보는데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서울은 매끈한 현대식 빌딩과 전통 음식점과 상점이 늘어선 구불구불한 뒷골목이 어우러져 과거와 현대의 매혹적인 조화를 이루며 모습을 드러냈어요. 운전기사님은 꽉 막힌 간선도로를 능숙하게 운전하며 도시의 고대 혈통을 상징하는 궁궐과 사원을 지나갔어요.
저는 한강의 북쪽 강변 근처에 있는 호텔에 체크인했어요. 서툰 한국말로 프런트 데스크 직원에게 한국 방문을 환영하는 의미로 전통주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러자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시내 곳곳에 양조장에서 갓 빚은 우윳빛 막걸리를 맛보라고 권해주었어요. 그녀는 근처 식당에 전화를 걸어 돌솥에 매콤한 게장 양념을 곁들인 막걸리를 배달해 주었습니다. 막걸리를 처음 한 모금 마셨을 때 약간 발포성이 있고 약간 신맛이 나면서 크리미한 질감과 부드러운 단맛이 느껴져 놀랐어요. 지금까지 마셔본 와인이나 맥주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죠. 그 맛은 농과 한옥이라는 한국 전통 가옥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했어요. 저는 이 새로운 맛을 받아들이며 혀끝에서 오랫동안 음미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이 흥미로운 도시를 탐험할 준비가 된 저는 번화한 거리로 나섰어요. 저는 처음 몇 주 동안 한국적인 미학과 태도가 녹아있는 국제적인 분위기의 서울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며 보냈어요. 길거리 포장마차와 24시간 영업하는 레스토랑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 모험심 가득한 식욕을 충족시켜 주었죠. 번쩍이는 고급 승용차들이 배달 음식을 실은 자전거와 차선을 공유했습니다. 고요한 사원은 주변을 휘젓는 상업적 혼돈에서 벗어나 휴식을 제공해 주었어요. 저는 이 조화로운 도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막걸리에 집중할 때가 되자 저는 웅장한 왕궁과 미술관 사이에 자리 잡은 유서 깊은 인사동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찻집과 공예품 가게가 늘어선 구불구불한 골목길에서 전통의 향기가 물씬 풍겼어요. 한 동네 주민께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오래된 막걸리집을 알려주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가 아늑한 술집으로 들어서자 입구에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신발과 손으로 직접 그린 벽화가 캐주얼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어요.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 넓은 녹그릇에 담긴 막걸리를 마시며 고스톱을 두며 웃고 떠드는 한국인들과 관광객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양조장 주인이 다가와 수십 년에 걸쳐 완성한 비법을 열심히 설명해 주었죠. 저는 이것이 바로 제가 갈망하던 수공예의 맛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답니다. 탁한 맥주는 역과된 빛에 의해 상아빛으로 반짝였어요. 잔을 들어 올려 입 쪽으로 가져가자 수백만 개의 작은 기포가 잔을 뒤덮었어요. 고향에서 맛본 최고급 샴페인도 이 절제된 우아함에는 미치지 못했죠. 쌀과 효모의 미묘한 향이 약간의 신맛을 강조하며 미각을 자극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기쁨의 탄성을 질렀어요. 주인분은 자신의 기술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후 몇 시간 동안 제 그릇을 몇 번이고 다시 채우면서 양조 방법과 재료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어요. 막걸리에는 쌀, 물, 효모만 있으면 되고 병에서 2차 발효를 통해 특유의 탄산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양조장은 완벽한 농도와 조절을 위해 직접 쌀을 빻고 도정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는 수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현지 효모 균주가 독특한 풍미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열정과 풍부한 지식은 한국의 전통 양조 유산에 대한 저희 존경심을 더욱 키웠어요. 몇 주 후, 저는 그 작은 막걸리 집의 단골 손님이 되었고, 주인과 단골 손님 모두 저를 자신의 가족처럼 받아들여 주었어요. 하지만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죠. 소중한 장소를 공유하고 싶어하는 한국인들의 안내를 받아 다른 소규모 양조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막걸리는 파인애플이나 배를 첨가해 과일 향을 더하고 현미나 밀을 넣어 더 풍성하고 신맛이 나는 등 저마다의 미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죠. 저는 양조업자들이 몇 가지 간단한 재료만으로 독특한 맛을 만들어내는 것에 감탄했어요. 서울을 벗어나 전주 같은 곳에서는 지역 특산품인 비빔밥과 그 강렬한 맛의 균형을 잡아주는 막걸리가 사랑스럽게 짝을 이루었어요. 경치 좋은 제주도에서는 귤의 은은한 향이 느껴지는 반열대 과일 막걸리를 맛볼 수 있었죠. 가는 곳마다 저마다의 술 이야기가 있었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몇 주간의 탐험 끝에 저는 막걸리를 직접 빚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천시장에서 통통한 단립종 쌀, 현지에서 수확한 효모, 순수한 샘물 등 필수 재료를 구입했어요. 강원도의 친절한 수녀님이 알려준 레시피를 따라 엄숙한 마음으로 쌀을 불리고 찌고 접종하는 작업을 시작했죠. 이 과정은 거의 명상에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효모가 마법을 부리는 동안 저는 손대고 시음하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아냈습니다. 수세기 동안 같은 방식으로 막걸리를 빚어온 한국인의 세대를 기리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마침내 우윳빛이 도는 혼합물을 병에 조심스럽게 옮겨 담아 2차 발효를 시작했어요. 2주 후 드디어 막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빚은 막걸리 한 그릇을 따라 마시며 전수받은 기술을 과연 제대로 구현했을까 두렵기도 해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눈을 감고 한 모금 마셨더니 발효 특유의 맛과 어우러진 은은한 단맛이 혀끝에서 춤을 추며 미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마시기에는 훌륭했고 저를 식구로 받아준 고마운 분들과 자랑스럽게 나눌 수 있는 소박한 막걸리로는 충분했죠. 제 양조 교육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얼마나 기분 좋은 시작이었는지 모릅니다.
고국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진 이 나라에서 저는 새로운 맛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권에서 공유되는 창의적인 정신에 대해 더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막걸리를 빚는 손길과 막걸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통해 막걸리의 본질을 이해하는 여정은 제게 그 어떤 과학적 텍스트보다 더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공동체와 유산에 대한 이러한 연결은 제가 줄곧 찾던 것이었죠. 조용히 잔을 들고 건배를 하며 단순한 곡물을 몸과 영혼에 영향을 공급하는 묘약으로 바꾸는 신비한 연금술에 저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주위에 펼쳐진 산과 계곡이 날이 갈수록 덜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이 땅에서 소속감을 느꼈어요. 막걸리 양조로 처음 성공을 거둔 뒤에는 더 많은 기술을 익히고 싶다는 집념이 생겼습니다. 서울 곳곳에 양조장을 찾아다니며 기술을 관찰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자원해서 도왔습니다. 양조장들은 저희 진심 어린 열정을 반겨주었어요. 쌀을 다지고 가마솥을 저어 끓이고 병에 술을 따르고 손가락에 쥐가 날 때까지 장비를 닦았죠. 때때로 고된 작업이었지만 각 단계에 몰입하다 보니 그 과정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탁월함을 함께 추구하는 동료였어요. 몇 달간의 철저한 연습 끝에 저는 저만의 레시피를 실험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프랑스 와인 양조 전문가로서 정식 교육을 받으면서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블렌드를 찾고자 하는 호기심과 같은 혁신 정신이 제 몸에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지역 막걸리 동호회를 통해 존경받는 3대 막걸리 양조장인 한 씨를 소개받았고 그는 제자를 받고 싶어 했어요.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양조장에서 한 씨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 효모 균주와 전통 오크 발효통을 보여주었어요. 그는 쌀 도정과 발효 온도의 미묘한 차이가 막걸리의 맛과 질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의 예리한 미각은 그가 최근 그의 빈티지 시음회를 진행하면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와인 양조에 대한 저의 배경과 와인 양조를 함께 개선하고 싶은 열망을 공유하여 한 씨의 눈빛이 밝게 빛났습니다. 그는 많은 국내 양조 업체들이 혁신 없이 전통을 쫓기만 하며 같은 방식을 행하며 안주해왔다고 고백했어요. 그는 막걸리가 새로운 혁신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믿고 있었죠. 저희는 새로운 영감으로 들뜬 마음과 함께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해 건배를 나누었습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